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강욱 과장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강의 주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상황과 주요 고려 사항인데요.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오늘 강의는 첫 번째 파트는 제가 담당을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저희 팀의 최영교 과장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인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용 사항과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파트를 듣는데 두 번째 파트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예. 왜 한국은행이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상황과 주요 고려 사항을 경제 주체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다 보면 혹시 걸리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맨 밑에 있는 경제 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단어는 통화신용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금요강좌 참석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학생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에서 경제학 수업, 특히 거시경제학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거시경제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이자율, 금리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금리를 조정을 해서 소비나 투자 같은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시경제 정책인데요. 여기서 통화신용정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화정책에 다른 정책들이 포함된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는 대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제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통화신용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냥 통화신용정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교과서에서 보셨을 통화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통화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한국은행이 이런 걸 경제 주체들에게 알리려고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언뜻 생각하시면 되게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이 광고나 홍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어떤 기관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려고 하는 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기업이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제품을 홍보할 때는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판매를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여러분들께 판매할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판매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행 말고 다른 정부나 정책기관들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그런 기관들과는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부분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공부하실 때 보면 새로운 단원이나 챕터 들어가시면 용어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시죠. 저희도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경제주체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라고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저희는 줄여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 이게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알 듯 말 듯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달 말에, 11월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 한국은행이 그냥 금리 인상했어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자간담회라는 거를 열었어요. 저희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기자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기자들한테 한국은행이 이번에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 이후에 기자들이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을 하실 수는 없지만, 기자들이 그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기사나 뉴스를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금리를 인상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한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넓게 보자면 오늘 이 강의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다,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몬테규 노만이라고 영국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총재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정도로 막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워낙 사람들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설명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아라 인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고 나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외부에서 왜 정책 그렇게 결정했어요? 정책 이번에 그렇게 결정한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중앙은행이 할 테니까 바깥에서는 그냥 중앙은행을 따라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몬테규 노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별난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닐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중앙은행에게 하여금 중앙은행한테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런 사회 경제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을 경시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화정책 비밀주의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외부에 알리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외부에 알리는 걸 꺼리는 이런 비밀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해 왔었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비밀주의가 있었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단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중앙은행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크지 않았어요. 그냥 중앙은행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통화정책이 어떻게 파급되는구나, 시장이 단순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대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합리적 기대 이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의 정책 당국에 예상되는 정책 변화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정부 정책 변화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자신의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경을 해서 경제 주체나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지만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견해에 근거를 해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압력인데요. 만약에 어떤 중앙은행이 있는데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거다라고 외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해 당사자나 정부로부터 압력의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들의 기초를 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견해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죠. 안 바뀌네요. 예, 바뀌었습니다. 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된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1980년대 이후로 이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금융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상품들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서는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파급되어 나가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1970년대 오일 쇼크라고 있었어요. 혹시 오일 쇼크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일 쇼크.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국제유가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솟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을 좀 주요국들이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나서 진정되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잘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가 좋았다는 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알게 됐습니다. 주요국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요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큰 추세가 됐어요. 하나의 추세가 돼서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좋기만 한 건 또 아니에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학교 앞에 방을 하나 구해서 독립을 해야겠다 해서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독립을 하면 좋죠. 사실 뭐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보증금은, 그 방을 구할 때 보증금은 워낙 비싸니까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생활비라든지 월세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은행도 독립성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그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에게 보다 잘 설명을 하라는 설명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 그 통화 정책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지난달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시장의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은행의 예금 금리랑 이자 금리까지도 같이 대출금리까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은행에 예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 소득이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중앙은행의 정책 변경은 경제 주체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거시경제 정책이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수장이 누구죠?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출한 여러분들의 대표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통화정책을 펼치는 한국은행의 수장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한국은행의 총재는 여러분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정책을 결정하도록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민주적 사회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된 측면과 그 경제 주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선출되지 않은 전문가 집단이 이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그런 책임이 외부에서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앙은행이 자신이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인데 이거는 이제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상 중앙은행의 목표는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화정책 운용 체계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영 체계는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통화량 목표제라든지 환율 목표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화정책 운영 체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 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 운용 방식입니다. 2016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예요. 제가 혹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2%라는 걸 알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알고 계셨던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물가안정 목표 관련해가지고 이 밑에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이 실선은 실제 물가 상승률입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고 이 밑에 음영 혹시 뒤에서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물가안정 목표예요.
물가 안정 목표가 왜 음영으로 표시됐냐면 2015년까지는 물가 안정 목표가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부터 4% 이런 식으로 물가 안정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셨을 때 음영의 실선이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물가 안정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영이 쭉 오다가 2016년부터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밑에 2% 있는 데서 직선이 쭉 그어지게 되는데 2016년부터는 물가 안정 목표를 범위에서 구간에서 점으로 바꿨어요. 2%라는 단일 목표로 바꿨습니다. 바꾼 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단일 수치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터 4%라고 목표를 알리는 것보다는 2%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림 오른쪽 끝에 보시면 물가 안정 목표가 2%로 있고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를 상당히 하회했었는데 연말로 오면서 물가 안정 목표로 다가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경제주체 여러분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는데 이 A라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경제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이 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가 2%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경제주체들이 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내년도 임금 협상이나 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 A라는 나라의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이 정한 2% 물가 목표가 아닌 다른 수준에서 임금 협상을 하고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통상은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그런 가격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경제주체들 거의 다, 국민들 거의 다가 이 나라가 정한 물가 목표가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2%라는 걸 알고 있고 평소에 국민들과의 관계도 잘 쌓아놔서 신뢰를 받고 있어요. 이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러면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임금 협상을 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딱 2%로 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임금과 상품 가격을 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내년이 됐을 때 물가 안정 목표 근처에서 실제 물가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물가 안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가 목표가 얼마다라는 것을 경제주체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되고, 경제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많은 중앙은행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이유로는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참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 참고에는 사전적 정책 방향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거는 진짜 들어보기 쉽지 않았을 표현인 것 같은데 저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forward guidance라고 하는데 뭐 경제신문 같은 걸 혹시 좀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forward guidance는 한번 들어보셨을 표현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forward guidance가 뭐냐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년 1월에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면서 2019년 1월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면서 2020년 말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forward guidance를 사용을 한 겁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긴 한데요. 이 forward guidanc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저희는 보통 줄여서 미연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미 연준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정책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낮춥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의 단기금리랑 장기금리가 낮아지고요. 시장의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었어가지고 2008년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2008년 12월 달에 미 연준은 자기들의 정책금리를 0% 수준까지 낮춰요. 정책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낮춰서 2008년 12월 달에 이미 정책금리가 0%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책금리가 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도 중앙은행으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이 forward guidance라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제 forward guidance를 사용을 해서 시장의 장기금리를 낮춰주는데요. 시장의 장기금리라고 하면 장기금리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멀어진다, 장기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고 장기 시장 금리에도 그 불확실성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미 연준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서 그 정책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고 크게 제거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장기 시장 금리에 있던 불확실성을 반영한 부분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실제 장기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장기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2008년 12월 달에 연준이 자기들의 정책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추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책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당분간이 좀 애매한 표현이라서 이거를 뭐 forward guidance를 사용한 거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때는 정책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때 연준의 정책 금리는 0%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2011년 8월에는 미 연준이 11년 8월에 현재 0% 수준인 정책 금리를 2013년 중반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는 금리를 안 건드릴 거야라고 분명하게 시장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러면서 시장의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9월에는 이 정책금리 현재 0%인 정책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할 거라고 이 기간을 더
연장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미 연준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미 연준의 사례를 보고 이 포워드 가이던스, 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대상 및 수단인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대상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과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당연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니까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물가 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2% 수준인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결정했다라는 통화정책의 결정 내용, 그리고 향후 우리 경제가 어떤 경로를 밟아 나갈 것 같다라는 경제 전망, 그리고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 이런 보통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경제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제가 뒤에 설명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이고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인데 한국은행도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1997년 말에 통화정책 운영 방식이 금리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금융시장과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 경제주체들과의 기대를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도 독립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체제는 말씀드렸듯이 물가안정 목표제인데요. 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얼마나 어떻게 잘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도 제출을 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 공표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 사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반인들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 아래 우리가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알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일반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잠깐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결정 내용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공표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의결문이라는 걸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저게 이제 의결문인데요.
이 의결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대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통화정책을 어떻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정책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경제 전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경제 주체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결문 10년 전, 한 10여 년 전의 의결문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행이 이 의결문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결문이 좀 자세해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분량이 많아지고 오히려 복잡해지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일부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은행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정책 결정 내용을 공표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 총재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읽음으로써 한국은행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총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수결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소수의 의견과 관련된 정보도 단계적으로 좀 그 정보 공개를 높여 나가면서 한국은행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제가 앞서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된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 총재님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출석을 하셔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설이나 강연이나 인터뷰나 이런 자리 등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자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원래 중요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중요하진 않았었는데 금융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중앙은행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높아진 독립성에 맞게 중앙은행이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경제 주체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강화가 됐고요.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세 번째는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안정 목표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미 연준과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정책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 다른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교 과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금요강좌 두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보고서를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표지예요. 2018년 11월 8일에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든지 이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이 보고서를 읽어보려고 하시면 처음에는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랑 같이 이걸 보고서를 한번 좀 보고 나면은 다음에 혼자 보실 때는 조금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은 이제 그 뒷장에는 바로 이 보고서를 왜 발간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하고 있다. 이게 뭐 한국은행의 그 한국은행법의 1조 목적 조항에 대한 내용이랑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강좌 첫 파트에서 최강욱 과장님이 설명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이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만 해도 되는데요. 저희 한국은행은 커뮤니케이션 확대 차원에서 1년에 4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은행이 금리결정회의를 1년에 8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보고서는 4번, 회의는 8번 있으니까 보고서 하나당 그 금리 결정이 2번씩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사실 8월이랑 10월 금리를 동결했던 내용만 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11월 30일에 금리를 인상했던 내용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겨보면 이렇게 차례가 나옵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크게 이렇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환경이 어떠했는지 먼저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런 여건 하에서 실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금융중개 지원 대출과 금융안정 노력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제 선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 전망, 대외 여건이나 성장 물가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주 현안 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담고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는 이 기준금리 파트랑 주요 고려사항 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고요. 보고서를 그 2장을 처음에 보시면은 도입부에 스탠스, 그 정책 기조가 먼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이 완화적이라는 게 일단 정책 기조이고요.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연 1.5%로 운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동결을 했을까요? 그래서 8월이랑 10월의 동결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8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동결을 했다는 건데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우리나라 그 인구 구조라든지 자본 축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잠재 성장률을 지금 한 2.8에서 2.9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8월 이 정책 결정을 할 당시의 경제 전망으로는 2018년에는 2.9%, 2019년 내년에는 한 2.8% 정도 GDP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였는데, 그래서 경기는 좋을 것 같았는데, 다만 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한 거죠. 전망이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물가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중반 정도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동결을 한 거였습니다. 8월에 동결을 했고요. 그 다음 회의인 10월에 또 동결을 했어요. 그때는 8월과 동결 사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여기서 약간 문구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왜 달라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2018년이랑 2019년 전망치에서 각각 0.2,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해서 현재는 지금 경제가 2.7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향 조정이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아까 개념적으로 딱 들어도 추정이 어렵겠구나 싶으시죠? 그래서 추정의 오차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2.7%, 2% 후반대라는 게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는 거죠. 대신 이제 8월과 문구가 달라진 점은 경제 성장을 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문구가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측면에서 보면 물가도 이제 10월에는 조금 올라가서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좀 가까워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그래서 경기도 괜찮고 물가도 괜찮았지만 동결을 한 이유는 한층 높아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전망 경로, 2.7%라고 본 전망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게 동결의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한층 높아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신흥국에 약간 금융 불안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보고서에서는 그 기준금리 말고도요,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추석, 이 보고서가 작성 시기인 기간 동안 추석이 있었는데, 휴일이니까 쉬고 있을 때나, 아니면 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국제금융시간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흘러가서 우리 경제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비상대응을 해야 되니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노력 중에 하나는 이러한 첫 번째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취약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얼마나 감내할 만한 수준에 있는지 그런 보건력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부분별 취약성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통신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 11월 금리를 인상한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보고서에 담길 텐데요. 또 8월에 동결하고 10월에 동결하고 11월에 인상했던 이유는 뭐였을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일단 10월이랑 성장세 판단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그 2%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총재님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유인데 인상의 이유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면 뭐 한 가지 이유만 본 것도 아니고요. 성장세라든지 물가라든지 금융안정 측면에서 두루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2012년, 13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았고 우리 경제도 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고, 그럼 14년, 15년 뭐 이때 우리 세월호, 뭐 메르스 이런 걸로 좀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었고요. 그리고 물가,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안정 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금리를 인하해 오다가 이제 금리가 최저 수준인 1.25%까지 갔었고요. 그러다가 다행히 경제가 좋아져서 2017년 11월에 금리를 25bp 인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얼마 전이죠. 2018년 11월 30일에 한 번 더 인상을 해서 현재는 1.75%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지 되게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경기 및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통화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연방이라고 해서 내년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또 발표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고 또 내년 초에 금요강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해서 또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분석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세 개의 지금 주제가 쭉 써 있는데 딱 보시면 뭐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밋밋하다 뭐 특별한가 저게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한국은행이 8월과 10월에 동결을 하고 11월에 인상을 하기 전에 주요 고려했던 통신보고서에 실렸던 주요 고려사항의 주제였구나라는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주요 고려사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까 10월 동결 이후에서도 뭐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고려사항이고, 두 번째 고려사항은 물가인데요. 아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원물가 상승률은 좀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기조적 물가 흐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본 거고요. 세 번째 금융불균형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은법에서 그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 하지만 또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에 한은법이 목적 조항에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을 유의하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까지 살펴본 겁니다. 하나씩 보실게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왜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그래서 실제 지금 GDP 성장률 흐름을 봐도 뭐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적인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수출이 지금 좋아가지고 GDP 성장률이 잘 나오는 편인데,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을 했나요? 근데 뭐 취임 전부터도 그렇고 취임 후에도 그렇고 공공연하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발언을 해왔고요.
실제로 2018년 들어서 이런 무역 규제 조치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3월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요.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또 관세 부과를 합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해요. 그래서 미국산 수입품 3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러고 나서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500억 정도 규모 되는 거를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이게 좀 큰 규모였던 게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1년에 수출하는 총 규모가 4,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규모가 되게 큰 편인 거고요. 그리고 관세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0%를 매기고 내년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하겠다고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무역 규제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 교육 규모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첫 번째 보실 거는 한국이 미국이랑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은요. 미국으로는 686억 달러, 우리나라 총 수출의 한 12% 정도 되고요.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1,421억 달러, 총 수출의 한 25% 정도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일단 우리는 미국이랑 중국 중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많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이랑 미국 이 두 나라 간의 교역 규모를 보시면 미국은 중국으로 1,3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중국은 미국으로 4,3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상대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주고받으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영향이 우리한테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1,421억 저 규모 중에 한 78%, 79% 정도가 중간재예요.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약간 가공을 하겠죠. 부가가치를 더한 다음에 내수로도 쓰지만 그걸 수출용으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미국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또 불똥이 튀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중간재 수출 업체 중에서 전자부품이나 화학제품 쪽이 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의 품목을 좀 뜯어보니까 전기제품이랑 기계 쪽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중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부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전자부품이나 화학제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역 경로이고요. 그 외에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미래를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가계와 기업이 투자나 소비 같은 결정을 뒤로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에서 얼마 전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박스 형태로 여러 가지 보고서 분석 내용을 실는데 이런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런 가계와 기업의 컨피던스가 불확실성 때문에 컨피던스가 위축되면은 GDP를 가장 많이 끌어내린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아무런 얘기만 드린 것 같아서
약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긍정적인 요인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이 뭐 경쟁 관계에 있었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국 제품이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그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안화 절하가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보고서, 통신 보고서가 나온 뒤에 나온 뉴스인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한 90일 동안 이런 관세 부과를 유예하자고 일종의 휴전인 거죠. 그런 내용이 발표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올라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잠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뭐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최근 근원물가 동향 점검이에요.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 대상 지표는 CPI, 소비자 물가거든요. 근데 근원물가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 근원물가를 산출해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참고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요. 소비자 물가가 우리의 목표 대상 지표이긴 하지만 얘가 뭔가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잘 보여줄 거란 믿음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되게 궁금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어떨까 하는 측면이랑요. 그리고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되게 궁금해해요. 근데 어떤 불규칙한 요인이라든지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이거를 보면 좀 앞으로 소비자 물가 예측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이거 근원 물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행히 2%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한 게 물가 흐름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소비자 물가도 이것 따라서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씩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까지 닿아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좋은데도 근원 물가 파란색은 이제 1%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 건지 이제 품목별로 한번 쪼개서 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품목별 기여도 그래프인데요. 기여도는 이제 어떤 품목의 등락률, 개별 상승률이랑 그리고 그 품목의 가중치를 함께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빨간색 점이 지금 근원물가 상승률이고요. 저거를 2017년이랑 18년 두 개 연도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에 면적이 좀 눈으로 봐도 비슷해 보이지요. 주황색 상품인데요. 저것도 지금 뭐 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근데 2017년과 18년에 달라진 부분은 노란색이 거의 없어졌고요. 회색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게 뭔가 보면 집세랑 공공서비스예요. 그래서 집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은 아니고 여기서 물가지수는 전월세 가격을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2018년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지방에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업 같은 주력 산업이 부진한 지역에서 전월세 가격이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세, 회색의 영역이 좀 줄어들었고요. 노란색,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왜 줄어들었는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MRI라든지 임플란트, 뭐 입원 병실료 같은 병원 검사료와 진료비가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금이 뭐 축소되거나 없어진 곳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라든지 수업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무상교육이 확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공공서비스 노란색 부분이 이제 면적이 줄어들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걸로 보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그렇고요. 좀 약간 다각도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형 설정은 일단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근원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좌변에 놓고 오른쪽에 이 근원물가가 뭐에 영향을 받을지 그 설명 변수들을 저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저런 것들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일단 뭘 넣었냐면 근원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그리고 수요축 물가 압력인 GDP 갭률을 넣었어요. 이게 국내 요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요인에도 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국제유가, 수입 물가, 에너지 제외한 그렇게 세 가지 변수를 또 추가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근원물가에 왜 국제유가가 들어갑니까? 아까 에너지 제외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국제유가라는 거 그러니까 유가, 에너지 품목은 제외를 했지만 유가는 또 다른 품목에도 간접적으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변수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든 제품을 수입해 올 때 거기 그 나라의 수요 압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우리 수입하면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원화로 환산할 때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변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 그래프에서 까만색 선이 근원물가 상승률인데 저렇게 우하향하게 쭉 내려가게 만든 범인을 보니까 허무하게도 저 짙은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짙은 회색이 뭔가 보면 기타입니다. 보면 글로벌 요인이나 국내 요인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기타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물가 상승률을 낮췄던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다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 품목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고 아니면 한 품목, 특정 품목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기나 환율, 유가 같은 거시 변수들 있잖아요. 공통 요인의 설명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체 기간 2001년부터 봤는데 시계를 길게 보든 아주 최근만 잘라서 보든 어쨌거나 공통 요인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한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저 파란색 특이 요인의 설명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앞에 분석이랑도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근의 물가 상승률 둔화는 기본적으로는 수요축 물가 압력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와 같은 특이 요인들이 이렇게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분석에 약간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보자면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했다고 해서 이 근원물가 지표만 보고 물가가 안 좋아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물가 지표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시 변수 외에도 특이 요인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고려사항이었고요. 마지막 주요 고려사항이에요. 제목이 최근의 금융 불균형 상황 및 시사점입니다.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제가 2006년에 한국은행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 단어가 그렇게까지 많이 썼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금융안정 쪽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요즘에 약간 유행어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제 학계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그런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금융 부문에서 어떤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경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거나 높아지거나 그래서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금융 불균형이 쌓일 때 통화정책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그 LTVDTI,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도 충분하다. 그걸로 쓰자, 그걸로 대응하자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도 함께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양 견해가 이제 같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견해를 보면은 미 연준이나 IMF가 대표적인데 이제 통화정책은 블런트 툴이다. 굉장히 무딘 도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쓰면 오히려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두자는 분리대응 원칙을 주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동시에 활용해서 금융불균형을 대응하자는 견해는 BIS가 대표적인데요. 통화정책이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경향에 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랑 자산 가격에 통화정책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활용을 안 할 수 있느냐. 활용을 하자는 거고요. 금융불균형에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그게 누적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나 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이쪽의 포인트예요. 학계 논의의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 첫 번째 분리대응을 하자는 게 우세했는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후자 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움직임은 있었고요. 근데 양측 다 이제 동의를 한다고 약간 보실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고 근데 다만 금융불균형이 너무 이제 퍼져서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야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까지는 이제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좀 잘렸네요. 근데 금융불균형이라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저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가계부채 비율인데, 저 15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15년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선은 가계부채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 증가율인데요. 보면 15년에 증가율이 막 올라가더니 10%대까지 올라갔고요.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정부 정책 등으로 이렇게 속도는 약간 둔화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파란색 선보다는 계속 위에 있어요. 파란색 선은 명목 GDP 성장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버는 거에 비해서 부채를 더 많이 땡겨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부채라는 게 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미래의 미래의 소득을 이제 땡겨서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미래 소득이나 자산으로 잘 갚을 수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이게 어떤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 경제를 약간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건 고정 비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어떤 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직을 당해서 소득이 끊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조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자 비용이 갑자기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고정 비용으로 이 이자는 갚아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당장 소비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실물 경제가 뭐 경제 사이클상 약간 이만큼 조금 아프고 지나갈 수 있는 침체였다면, 만약에 금융 불균형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침체가 들어가면 이렇게 진폭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금융 불균형, 가계부채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가운데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을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본 겁니다. Y축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가운데 점점점점 저게 평균이에요. 평균이 한 6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 코리아 빨간 점인데 그보다 위에 있죠. 그냥 단순 비교만 해도 그렇고요. 동적으로 보면은 그 X축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이랑 2017년의 부채 비율을 비교해 봤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디레버리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제일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가계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노란색 선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이 트렌드를 제거해 봤어요. 이런 시계열에서 트렌드를 제거하면 사이클만 남거든요. 그래서 뭐 테크니컬하게 뭐 3가지 방법을 써서 봤는데 어쨌거나 사이클을 보니까 지금 세계 다 공통적으로 2014년 이후에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금융 불균형을 잘 보여주는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지금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가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이랑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분석적으로 본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랑 주택가격 상승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테스트를 해보면 가계대출은 주택가격에, 주택가격은 가계부채에 서로 영향을 미친 걸로 나오고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계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될 때, 부채도 많이 들고, 부채가 많이 늘 때, 가격도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가계부채 얘기만 했고요. 맨 끝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기업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업대출은 가계부채만큼 그렇게 많이 상승률이 막 엄청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업 부문 중에서 부동산이랑 관련된 부동산 임대업만 딱 떼놓고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증가세가 컸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어요. 금융 불균형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찬반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거시건정성 정책으로 대응하고 금융 불균형이 확산될 때는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하자 필요성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있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뭐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겠다라고 통신보고서에서 시사점을 도출했고요. 아마 한국은행 보고서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통신보고서에 금융불균형 이런 식으로 써졌네?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힌트를 얻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강좌 뒷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머릿속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자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신보고서는 중요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왜 그런 정책 결정을 했지? 궁금할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하실 거는 마지막으로 8월에 동결하고 10월에 동결하고 11월 인상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뽑았던 주제 3가지는 미중 무역 분쟁, 근원 물가 동향, 금융 불균형이었구나. 이 정도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들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